그깟 청소나 하는 사람이 저 같아서 한 며느리로 둔 걸 영광으로 아세요. 어딜 감히 부엌 냄새 풍기면서 거실을 어슬렁거리세요. 제 며느리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75살 시어머니한테요.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저는 이제 청소부 취급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의 정체는 따로 있었거든요. 남편의 숨겨진 딸이었고 복수를 위해 제 아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운 남편은 식물인간인 척하며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고 어떻게 반격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75살 이화자, 평생 헌신했지만 청소부 취급받는 시어머니, 52살 며느리 장미수, 완벽해 보이지만 실은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 45살 아들 선우, 며느리에게 세뇌당한 무능한 남자. 78살 남편 정성택, 모든 걸 조종하는 조종자. 그리고 54살 윤태란, 뜻밖의 제보자.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75살 손으로 하는 설거지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죠. 관절이 시큰거리고 무릎도 아팠어요. 하지만 며느리 미숙은 제가 설거지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어요. 소파에 앉아 있던 미숙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더군요. 마치 벌레 보듯이 저를 내려다봤죠. 미숙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청소나 하던 사람이라니요. 제가요. 저는 평생 이 집안을 지켜온 안주인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하며 아이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림 꾸려왔죠. 남편이 사업할 때는 제 친정에서 물려받은 강남 아파트까지 팔아서 밑천을 대줬습니다. 그 돈이 3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청소부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숙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눈물이 났어요.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며느리 장미숙은 52살이에요. 저보다 23살이나 어리죠. 하지만 그 여자는 모든 면에서 저를 압도했습니다. 외모도 훨씬 젊고 세련됐고 명문대 출신의 외국계 회사 임원이었어요. 연봉이 2억이 넘는다고 들었죠. 미숙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제가 아닌 자기가 안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거실 소파 배치를 바꾸고 제가 쓰던 식기를 전부 버렸어요. 제 방도 구석진 작은 방으로 옮기라고 했죠.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아들 선우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선우는 어땠을까요? 선우는 미숙의 편만 들었어요. 제가 뭘 해도 미숙 편이었죠. 어느 날 제가 미숙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면 안 되겠냐고요. 예전 자리가 더 편했다고요. 그랬더니 미숙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자기 집 꾸미는 걸 방해한다고요. 선우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우는 저를 나무랐습니다. 선우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언제 며느리한테 트집을 잡았나요? 오히려 저는 항상 조심했어요.
미숙의 눈치를 받고 미숙이 싫어할까봐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들은 그런 저를 집착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우는 제가 강남 아파트 팔아서 사업 빚 갚아줬을 때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했었어요.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게 미숙한테 집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미숙과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미숙이 이 집에 들어온 게 2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미숙도 저한테 공손하게 대했고, 선우도 엄마한테 잘해줬죠. 그런데 남편 성택이 쓰러지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1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깨어나긴 했지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죠. 의사는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고 회복 가능성도 희박하다고요. 남편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집에서 요양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이 쓰러지고 나서 미숙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저한테 예의를 지켰어요. 하지만 남편이 쓰러진 후로는 저를 하인 취급했죠. 저는 남편 간호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의 몸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영양제를 먹였어요. 간병인을 쓰면 되지 않냐고요. 미숙이 반대했습니다. 돈 아까우니까 제가 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 간호에 매달렸어요. 하루 종일 남편 방에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남편을 돌보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남편 방에서 간호를 하다가 잠깐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걷는데 남편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숙이 남편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상했죠. 미숙은 평소에 시아버지 간호는 전혀 안 했거든요. 저한테만 시켰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미숙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이 미숙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남편은 식물인간이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미숙의 손을 잡고 있는 거죠? 미숙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손을 빼냈습니다. 남편의 손은 다시 침대로 떨어졌죠. 미숙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고요. 그리고 저한테 왜 간호를 제대로 안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 본 게 뭐였을까요? 남편이 정말 미숙의 손을 잡았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걸까요? 미숙은 제 어깨를 밀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움직임도 없었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남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손에 힘도 없었죠. 제가 잘못 본 걸까요?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남편이 미숙의 손을 잡고 있던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남편과 미숙의 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던 그 이상한 광경이요.
왜 미숙은 한밤중에 시아버지 방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남편은 미숙의 손만 잡은 걸까요? 저는 남편을 1년 내내 간호했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들 선우한테 말하면 믿어줄까요? 저는 다음 날 선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다고요. 미숙이 한밤중에 아버지 방에 있었고 아버지가 미숙 손을 잡고 있었다고요. 선우는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우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피해망상이라니요. 저는 분명히 본 걸 말한 건데요. 선우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동시에 슬펐죠. 제 아들이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우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과 미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남편 방을 지켰어요. 미숙이 또 오는지 확인하려고요. 며칠 후 미숙이 또 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저는 남편 방 옆 작은 방에 숨어서 지켜봤죠. 미숙은 남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미숙이 남편한테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숙의 표정은 진지했죠. 그리고 남편이 또 손을 움직였습니다.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착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적어도 손은 움직일 수 있었죠. 그렇다면 남편은 식물인간이 아니었던 걸까요? 의사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요? 왜 남편은 저한테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며느리한테만 반응하는 걸까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청소를 하려고요. 책장을 닦다가 우연히 책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금고는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저는 몇 가지 번호를 시도해 봤어요. 남편 생일, 제 생일, 선우 생일. 다 틀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번호가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한 날짜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눌러봤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어요. 저는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어요. 78살 정성택과 52살 장미수. 친자 확인 결과 부녀 관계가 맞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고 또 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숙이 남편의 딸이라고요. 제 며느리가 남편의 딸이라니요. 그럼 선우와 미숙은 남매란 말인가요? 그런데 두 사람은 결혼했잖아요. 저는 계속 서류를 뒤졌습니다.
다른 봉투에는 더 오래된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52년 전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장미숙, 생년월일, 아버지 정성택, 어머니 박영희, 박영희요.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았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제 며느리로 이 집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숙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가 시아버지의 딸이란 거요. 선우는 알까요? 자기 아내가 이복 누나란 거요. 아니에요. 선우는 모를 거예요.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미숙은요? 미숙은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다시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친자 확인서 날짜는 1년 전이었어요. 미숙이 선우와 결혼하기 1년 전이죠. 미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정성택의 딸이란 거요. 그런데도 선우와 결혼했습니다. 왜요? 왜 미숙은 이복 남동생과 결혼한 걸까요? 저는 다른 서류도 찾아봤어요.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미숙이 남편한테 쓴 편지였죠.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은 복수하러 온 거였어요. 남편과 저를 향한 복수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를 버린 아버지와 자기 존재조차 몰랐던 본처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요. 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릴 거라고요.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미숙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아이를 낳은 것도 몰랐죠. 그런데 왜 저까지 복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선우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이복 누나와 결혼한 거잖아요. 게다가 그 여자는 복수심에 불타 있었죠. 저는 서류를 들고 선우를 찾아갔습니다. 선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선우한테 내밀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라고요. 미숙의 정체가 여기 다 나와 있다고요. 선우는 서류를 받아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선우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소리쳤어요. 제가 미숙을 질투해서 이런 거짓말까지 꾸며낸다고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어요. 증거를 보여줘도 소용없었죠. 선우는 제 팔을 잡아 끌며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서류가 들려 있었죠. 아들도 남편도 저를 버렸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기로요. 선우가 믿을 수밖에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요. 그리고 미숙의 계획이 뭔지 알아내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확히 뭘 하려는 건지요. 저는 며칠 동안 집 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남편의 서재, 미숙의 방, 선우의 방까지 모두요. 미숙의 방에서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저는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미숙이 평소에 자주 쓰는 숫자 조합이었죠. 노트북을 열자 여러 파일이 나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미숙은 이 집의 재산을 모두 빼돌릴 계획이었어요. 남편 명의의 부동산, 예금, 주식까지 전부요. 그리고 선우 명의로 빚을 만들 계획도 있었죠. 저는 파일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남편 방에 숨어서 CCTV를 설치했어요. 작은 카메라였죠.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였습니다. 카메라는 침대를 향하도록 설치했어요. 남편과 미숙이 무슨 짓을 하는지 녹화하려고요. 며칠 후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은 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이 방에 들어오면 눈을 뜨고 움직였어요. 손으로 글자를 쓰기도 했죠. 두 사람은 메모를 주고받으며 대화했습니다. 남편이 메모를 쓰면 미숙이 읽고 미숙이 쓰면 남편이 읽었어요. 저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은 1년 내내 저를 속였던 거예요. 식물인간인 척하면서 사실은 멀쩡했던 거죠. 왜요? 왜 저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저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을 더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미숙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요. 저는 미숙의 출생신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박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했어요. 남편이 누구와 바람을 폈는지, 왜 아이를 버렸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박영희를 검색해 봤어요.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찾기 어려웠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미숙의 출생신고서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52년 전 주소였죠.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섰어요. 미숙과 선우한테는 병원 간다고 거짓말했죠. 실제로는 미숙의 출생지로 향했습니다. 주소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였어요. 재개발이 안 돼서 낡은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저는 주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건물을 찾았습니다. 허름한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장이 무너진 채 방치돼 있었죠. 저는 건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근처에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어요. 저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은 70대 할머니였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고 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50년 전에 여기 살던 박영이라는 사람을 아시냐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고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미숙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아시냐고 물었죠. 할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50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여자가 물었습니다. 왜 장미숙을 찾냐고요? 저는 놀랐어요. 이 사람이 미숙을 아는 건가요? 저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미숙을 아시냐고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는 윤태란이라고 소개했어요. 예전에 이 근처 보육원에서 일했다고 했죠. 보육원이요. 미숙이 보육원에 있었다는 건가요? 윤태란은 저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카페에 앉아서 윤태란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윤태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숙은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대요. 아버지 정성택이 직접 데려왔다고 했죠. 어머니 박영희는 출산 후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보육원에 버린 거예요. 제 몰래요. 윤태라는 미숙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고 입양도 여러 번 실패했대요. 10살 때까지 보육원에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10살 때 미숙이 한 말을 윤태라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태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시 10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미숙은 10살 때부터 복수를 계획했던 거예요. 윤태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미숙이 10살의 한 부부에게 입양됐대요.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다고 했죠. 하지만 몇 년 전에 미숙이 윤태란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친부모가 누군지 알아냈다고 했대요.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했죠. 윤태란은 미숙을 말렸다고 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미숙은 듣지 않았대요. 저는 윤태란한테 물었습니다. 미숙이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했냐고요. 윤태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숙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거였죠. 윤태란은 제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미숙은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요. 저는 윤태란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숙은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버려지고 보육원에서 자랐죠.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복수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미숙은 아무 죄 없는 선우까지 이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의 병실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남편과 미숙이 메모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여러 번 녹화돼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USB에도 백업했죠. 그 다음에는 미숙의 노트북에 있던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서, 선우 명의로 빚을 만들 계획까지 전부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재에서 찾은 서류들도 복사해뒀어요. 친자 확인서, 출생신고서, 미숙이 남편한테 쓴 편지까지요.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야 했어요. 선우한테 보여줘야 할까요? 하지만 선우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서류를 보여줬지만 거짓말이라고 했죠. 경찰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아직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미숙이 계획만 세운 거지 실행하진 않았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남편 방에서 간호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몸을 닦아주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눈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하지만 분명히 눈꺼풀이 떨렸어요. 남편이 깨어나는 건가요? 저는 남편한테 말을 걸어봤습니다. 여보, 들려요? 제 목소리 들리냐고 물었죠. 남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꽉 쥐어봤죠. 남편이 답답이라도 쥐어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남편의 손에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착각한 걸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저는 귀를 남편 입에 가까이 댔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었어요. 남편이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방금 뭐라고 했죠? 미안하다고요. 남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술은 분명히 움직였죠. 남편이 정말 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환청을 들은 걸까요? 저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저는 남편의 어깨를 흔들어 봤어요. 일어나라고, 눈 뜨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포기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게 진짜였다면 남편은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남편의 사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죠.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숙의 계획을 막아야 해요. 선우를 보호해야 하고요. 하지만 어떻게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재산이요.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죠. 법적으로는 제가 남편의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었어요. 만약 제가 법정 대리인이 되면 남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숙이 빼돌리기 전에 제가 먼저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설명해 줬습니다.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라면 가족이 법정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진단서, 재산 목록,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모았어요. 그리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문 날짜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신문날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 앞에서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의식불명이고 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판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저를 남편의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남편의 재산을 미숙으로부터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즉시 은행에 가서 남편 명의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미숙이 함부로 인출하지 못하도록요. 부동산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2채와 상가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혹시 미숙이 이미 손을 댄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아직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숙은 머리가 좋은 여자예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죠. 저는 계속 경계했습니다. 미숙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미숙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미숙은 선우를 데리고 어디론가 외출했어요. 저한테는 말도 하지 않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 간 걸까요? 몇 시간 후 선우와 미숙이 돌아왔어요. 선우의 표정이 어두웠죠. 저는 선우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디 다녀왔냐고요. 선우는 대답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선우 방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선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우는 누군가에게 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이자가 너무 높아서 힘들다고 말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선우가 돈을 빌렸다고요. 저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우는 전화를 끊고 문을 열었어요. 저는 선우한테 물었습니다. 돈을 빌렸냐고요? 왜 빌렸냐고요? 선우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사업 자금이라고요. 저는 더 물어봤습니다. 무슨 사업이냐고요? 선우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을 거라고만 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선우는 사업 수완이 없어요. 전에 한 사업도 다 실패했었죠. 그때 제가 아파트 팔아서 빚을 갚아줬던 거예요. 그런데 또 사업을 한다고요. 게다가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니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혹시 미숙이 선우한테 사업하라고 부추긴 건 아닌가 의심했어요. 며느리의 계획에 선우를 빚더미에 앉히는 게 포함돼 있었거든요. 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선우가 외출한 틈에 선우 방을 뒤졌어요. 서류를 찾아봤죠. 그리고 대출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선우는 3억 원을 빌렸어요. 이자가 월 300만 원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선우가 어떻게 갚을 건가요? 계약서를 더 자세히 보니 보증인란에 미숙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미숙이 보증을 선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미숙이 선우를 빚더미에 앉히려는 거였죠. 선우 명의로 돈을 빌리게 하고 나중에 파산시키려는 거예요. 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증거를 계속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 방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미숙이 또 남편 방에 들어온 게 녹화돼 있었어요. 미숙은 남편한테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메모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메모를 썼습니다. 미숙이 그걸 읽고 미소를 지었죠. 두 사람은 무슨 계획을 짜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영상을 확대해서 메모 내용을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는 있는데 결정적인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서류 사진, 대출 계약서까지 전부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선우한테 한 번 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증거를 전부 보여주면서요. 아들이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했어요. 설사 선우가 믿지 않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저는 USB에 모든 파일을 담았어요. 그리고 선우를 불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쥐고 선우를 기다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선우가 믿어줄까요? 선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넥타이를 풀고 있었죠. 저는 선우를 불렀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요.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선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곤하다고 내일 얘기하자고 했죠. 저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들어야 한다고요. 선우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했습니다. 선우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시계를 쳐다봤죠. 빨리 얘기하라는 듯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선우한테 보여줬습니다. 먼저 CCTV 영상이었어요. 남편과 미숙이 메모를 주고받는 장면이 재생됐죠. 선우는 영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물었어요. 아내가 아버지 간호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눈을 뜨는 장면이었습니다. 미숙이 방에 들어오자 남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손을 움직여서 뭔가 가리켰죠. 선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식물인간이 아니라고요. 미숙하고만 대화한다고요. 선우는 영상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저는 다른 파일도 보여줬습니다. 친자 확인서, 출생신고서, 미숙의 편지까지요. 선우는 서류를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출 계약서도 보여줬습니다. 선우가 3억 원을 빌린 계약서요. 선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숙이 선우를 파산시키려 한다고요. 이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거라고요. 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죠. 저는 마지막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미숙의 노트북에서 찾은 계획서요. 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남편의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 선우를 빚더미에 앉히는 방법, 저를 이 집에서 쫓아내는 방법까지요. 선우는 파일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부 진짜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거라고 했죠. 선우는 소파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저는 선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라도 알았으니 막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선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저는 선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선우도 저를 꽉 껴안았죠.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잠시 후 선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고요. 미숙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했죠.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와 선우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미숙은 아직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진실을 알았다는 걸요. 미숙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재빨리 닫았습니다. USB도 빼서 주머니에 넣었죠. 미숙은 우리한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고요. 선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잡담했다고 했죠. 미숙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없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미숙을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증거로 USB를 제출했죠. 경찰은 제 진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안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선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었어요. 미숙은 회사에 간 모양이었죠. 선우가 물었습니다. 경찰서에 다녀왔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선우한테 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중요하다고요. 미숙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뭘 정리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산이요. 남편 명의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요. 저는 이미 법정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죠. 저는 은행에 가서 남편의 예금을 전부 새 계좌로 옮겼어요. 미숙이 접근할 수 없는 계좌로요. 부동산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등기에 가등기를 해놨어요. 함부로 매매할 수 없도록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을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경찰이 올 날짜를 물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온다고 했죠. 저는 선우한테 알려줬어요. 내일 경찰이 온다고요. 선우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미숙의 계획도 남편의 거짓말도 전부 밝혀질 거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미숙이 먼저 이 집안을 망가뜨리려 했어요. 저는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편 방으로 갔죠. 방문을 열자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네, 앉아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누워만 있던 남편이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남편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을 뜨고 말이죠. 남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와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깨어난 거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1년 내내 거짓말을 했다고요.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보기만 했죠. 저는 남편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미숙이랑 무슨 짓을 한 거냐고요.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소리쳤습니다. 대답하라고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했냐고요.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평생을 저를 속이고 딸을 버리고 이 집안을 망가뜨렸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나요? 저는 남편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나 알고 있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 남자가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이 사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있고 싶지 않았어요.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흘러나왔죠. 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다니요. 하지만 저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울 시간이 없어요. 내일 경찰이 올 거예요. 그 전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75살의 늙은 여자였죠. 주름진 얼굴에 흰 머리카락이 성성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겠다고요. 아들을 지키겠다고요.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와 선우는 거실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형사는 미숙을 찾았습니다. 미숙은 아직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미숙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경찰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형사가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숙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했어요. 미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요. 형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숙한테 물었어요. 이 서류가 뭐냐고요. 미숙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어요. 형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정성택의 딸이 맞냐고요. 그런데 왜 그의 아들과 결혼했냐고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렸죠. 형사는 다른 서류도 보여줬습니다. 미숙의 노트북에서 나온 계획서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미숙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분노가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사는 미숙한테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한다고요. 미숙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경찰을 따라 나갔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와 선우는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우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저는 선우를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끝났다고 말했어요. 선우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이 악몽이 끝난 거예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요. 저는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남편이 깨어 있다는 걸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요. 미숙은 경찰서에 갔고 재산은 제가 지켰다고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경찰이 미숙을 데려간 후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조사만 받고 풀려날 수도 있었거든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기소조차 안 될 수도 있었죠.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선우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충격이 컸겠죠. 사랑했던 아내가 사실은 이복 누나였고 자기를 이용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선우를 혼자 두고 싶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대신 저는 남편 방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깨어 있다는 걸요. 저는 남편의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죠. 비밀번호를 눌러봤어요. 남편의 생일, 제 생일, 결혼기념일. 다 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번호가 떠올랐어요. 미숙의 생일이요. 저는 미숙의 생일을 눌러봤습니다. 핸드폰이 열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딸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숙과 주고받은 대화를 찾았어요. 대화 내용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몇 년치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치였죠. 저는 대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메시지는 25년 전 것이었어요. 미숙이 남편한테 처음 연락한 거였습니다. 자기가 딸이라고 친자 확인을 하고 싶다고 보낸 메시지였죠. 남편은 처음에 믿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미숙이 증거를 보내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났고 친자 확인을 했어요. 결과는 양성이었죠. 그 후로 남편과 미숙은 꾸준히 연락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은 미숙한테 돈을 보내줬습니다. 학비, 생활비, 심지어 집 마련 자금까지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딸한테 수억 원을 보낸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아파트 판 돈, 제가 모아둔 적금, 전부 남편한테 맡겼었죠. 남편은 그 돈을 딸한테 쓴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계속 메시지를 읽어야 했으니까요. 몇 년 전부터 메시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미숙이 복수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말렸지만 미숙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미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우와 결혼해서 이 집안에 들어오겠다고요.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남매끼리 결혼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미숙은 설득했습니다. 법적으로 남매가 아니라고
출생신고가 다르니까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숙은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만약 반대하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요. 남편의 바람, 버린 딸, 전부 세상에 알리겠다고 했죠. 남편은 결국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계획에 동참했어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니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일부러 쓰러진 척한 거였죠. 식물인간인 척하면서 뒤에서 미숙을 도운 거예요. 두 사람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저를 정신적으로 압박해서 이 집에서 내쫓을 거였어요. 그 다음 선우를 빚더미에 앉히고 재산을 전부 빼돌리는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편이 회복한 척하고 미숙한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이었다니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선우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선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저는 선우한테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이걸 보라고요. 선우는 핸드폰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읽기 시작했죠. 선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선우는 메시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선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죠. 저는 선우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선우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어요. 저는 선우를 꽉 안아줬습니다.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선우가 진정했어요. 선우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리고 미숙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죠. 저는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든 계좌를 확인했어요. 남편 명의 예금이 1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비밀 계좌도 있었어요. 거기에 8억 원이 더 있었죠. 저는 법정 대리인 권한으로 모든 돈을 선우 명의로 이체했습니다. 부동산도 조치했어요. 남편 명의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선우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시작했죠. 미숙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미숙을 고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더 준비해야 했거든요. 변호사는 저한테 조언해 줬어요. 미숙의 범죄를 입증하려면 위조 서류나 사기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미숙의 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위조된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이 미숙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이었죠. 남편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위조라는 걸요. 남편의 서명 필적이 미묘하게 달랐거든요. 저는 유언장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그대로 둬서 미숙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어요. 다른 서류도 찾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보험증권이었어요. 수익자가 미숙으로 바뀌어 있었죠. 이것도 위조였습니다. 제가 법정 대리인이 된 후에는 이런 변경이 불가능했거든요. 미숙이 몰래 서류를 위조한 거예요.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전달했죠. 변호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미숙을 기소할 수 있다고요.
며칠 후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을 정식으로 체포한다고 했어요.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됐다고 했죠. 저는 경찰한테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위조 유언장 보험증권, 남편의 핸드폰 메시지까지요. 경찰은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체포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선우한테 알려줬습니다. 내일 미숙이 체포된다고요. 선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했죠. 다음 날 경찰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형사 4명이 왔어요. 영장을 들고요. 미숙은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미숙한테 말했죠.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한다고요. 미숙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쳐다봤어요. 미숙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체념도 섞여 있었죠. 그리고 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미숙을 쳐다봤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미숙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한 웃음이었어요. 형사가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웠어요. 미숙은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끝났어요. 정말로 끝난 거예요. 선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를 안아줬어요. 저도 선우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선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죠. 선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 방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요. 미숙은 체포됐고 재산은 선우한테 넘어갔다고요. 남편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과 저는 끝이라고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고 했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왔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걷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저는 자유로워졌어요. 50년 넘게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거죠.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다음 날, 저는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옷, 책, 서류까지 전부요. 선우가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짐을 정리했죠.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며칠이 걸렸어요. 하지만 마침내 남편의 물건은 전부 창고로 옮겨졌죠.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요.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었죠. 저는 선우한테 말했습니다. 집을 떠나겠다고요. 선우는 놀랐어요. 어디로 가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골로 간다고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고 싶다고 했어요. 선우는 반대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사냐고요. 하지만 저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야 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했죠. 선우는 결국 이해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줬어요. 저는 양평의 작은 기와집을 구했습니다. 텃밭이 딸린 집이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과거와의 작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사 날이 왔습니다. 양평으로 이사 가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남편이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우를 깨웠어요. 그리고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전에 병원으로 옮겨졌었어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거든요. 저는 남편을 더 이상 집에서 돌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보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뇌출혈이 재발했다고요. 이번에는 심각하다고 했죠. 저와 선우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선우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남편의 손을 잡았죠. 저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가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남편은 숨을 거뒀습니다. 선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의사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조의를 표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준비를 시작했죠.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빈소를 차렸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놓고 꽃을 장식했죠. 하지만 조문객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죠. 회사 동료들한테 부고를 알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빈소는 텅 비어 있었어요. 선우와 저 단둘이 남편을 지켰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선우는 피곤한지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빈소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직 제가 남편을 사랑했을 때의 모습이었죠. 저는 남편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요. 당신한테 내 인생 다 줬다고요. 젊음도 꿈도 전부 당신한테 바쳤죠. 그런데 당신은 뭘 했나요? 저를 속이고 딸을 버리고 가족을 망가뜨렸어요. 이제 당신은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남았죠. 그리고 이 빈자리라도 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남편한테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워진 거죠. 다음 날 아침 화장을 했습니다. 남편의 유고를 받았어요. 작은 항아리에 담겨 나왔죠. 선우가 항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저는 선우의 어깨를 두드려 줬어요. 괜찮다고요. 우리는 남편의 유고를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어요. 선우는 아버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도 잠시 서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였죠. 그리고 우리는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 집행을 했습니다. 남편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어요. 미숙이 위조한 유언장은 무효 처리됐고요. 그래서 법정 상속에 따라 재산이 분배됐습니다. 저와 선우가 반씩 나눠 갖게 됐죠. 하지만 저는 제 몫을 선우한테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놀랐어요. 왜 포기하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고요. 선우가 잘 쓰길 바란다고 했어요. 선우는 반대했습니다. 엄마 몫은 엄마가 가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제게는 이제 시골집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죠. 선우는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엄마가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선우가 이렇게 자랐다는 게요. 한때 미숙한테 속아서 저를 괴롭혔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선우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줬죠. 그리고 저는 선우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선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죠. 저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있었죠. 미숙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죠. 저는 미숙을 피하지 않고 쳐다봤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5년이었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죠. 미숙이 법정을 떠날 때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를 읽었어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원망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미숙도 제 인생에서 사라질 테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화창했어요. 봄이 완연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드디어 양평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선우가 짐을 싣는 걸 도와줬어요. 제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생필품뿐이었죠. 저는 집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죠.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저를 양평까지 태워줬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선우는 제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냐고요. 혼자 살 수 있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제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했죠. 선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양평에 도착했습니다. 제 새 집은 작았어요. 방 2개의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죠. 하지만 마당이 넓었습니다. 텃밭으로 쓸 수 있을 만큼요. 저는 마당을 둘러봤어요. 이미 배추와 대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 주인이 심어 놓은 거였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저는 흙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했죠.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선우는 짐을 옮기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확인했어요. 수도는 잘 나오는지, 난방은 되는지, 전기는 괜찮은지요. 저는 선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선우가 저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선우는 돌아가야 했어요. 서울에 일이 있다고 했죠. 저는 선우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선우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자주 전화하겠다고, 주말마다 오겠다고 약속했죠. 저도 선우를 안아줬습니다. 고맙다고, 잘 살라고 말했어요. 선우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줬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죠. 저는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이불을 펴고 부엌 살림을 정리했죠.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저는 텃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배추와 대파를 살펴봤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식물들처럼 자랄 거예요. 천천히, 하지만 건강하게요. 저는 흙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흙 냄새가 좋았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복수구나 싶었어요. 미숙은 저를 망가뜨리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강해졌죠. 남편은 저를 평생 속였지만 저는 결국 자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예요. 잘 사는 거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제야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요. 75살에 저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와 불을 켰어요. 따뜻한 불빛이 집 안을 채웠죠. 저녁을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밥과 김치, 된장찌개요.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죠.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새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많았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텃밭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줬죠.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전 내내 텃밭에서 일했어요. 그러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들어왔죠.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죠. 할머니는 친절하게 인사해 줬습니다. 새로 이사 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요. 할머니는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차 한잔 하자고요. 저는 흔쾌히 따라갔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동네 이야기, 텃밭 이야기, 요리 이야기까지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혼자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충실했거든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드라마가 재미있었죠.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매일 텃밭에서 일하고 이웃과 교류하고 소박하게 살았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평생 이런 행복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남편 뒷바라지 할 때도, 아들 키울 때도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선우는 약속대로 자주 전화했어요. 주말마다 찾아오기도 했죠. 선우가 올 때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해줬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요. 선우는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선우도 새 삶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미숙과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고 있었죠. 저는 선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선우가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냐고요. 이렇게 혼자 사는 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우는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서 자기도 행복하다고 했어요. 저도 선우를 안아줬죠.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텃밭에는 여러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오이, 가지, 고추까지요. 저는 매일 채소를 수확했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나눠 먹었죠. 이웃들은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친절하고 부지런하다고 했어요. 저도 이웃들이 좋았습니다. 이곳은 제게 새로운 가족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평화로워질 줄 몰랐어요. 75살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죠. 저는 감사했습니다. 모든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미숙에게도 남편에게도 이제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들은 제 인생에서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만 보고 살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저는 일어나서 텃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파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배추도 잘 크고 있었죠. 저는 대파 한 뿌리를 뽑았습니다. 흙을 털어내고 코에 가까이 댔어요.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삶이구나 싶었어요. 소박하지만 진짜 삶이요.
저는 대파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엌에 서서 요리하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복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끝이 아니라는 거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저처럼요. 75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지금 양평 시골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자유롭고 평화로워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텃밭을 돌보고 이웃과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요. 소박하지만 충만한 하루하루예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삶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요.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